네, 여러분, 오정은 교수님 모시고 좀 긴 호흡으로 중국 경제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 오르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도 좋습니다. 뭐 리커창이 잘릴 거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을 정도고, 또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블룸버그 같은 데서도 뭐 추가적으로 10%까지 더 위안화가 절하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뒤숭숭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왜 이렇게 몰리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교수님,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네, 조금 전에 한번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중국 경제 일단은 보면은 과거 예. 저 그림에 곧 나올 겁니다. 예. 과거 보면은 82년부터 2011년까지 가 고성장이요. 연평균 10%대에 그럼 한국 경제가 연평균 30년 동안 9%대 성장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예.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발전사에 30년 동안 1982년부터 2011년까지 30년간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12년부터 7%로 주저앉았습니다. 예. 7.7%, 7.4%, 지금은 7%까지 금년 상반기에 7%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30년간 10%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투자 같은 것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로 떨어지니까 그만큼 3%만큼 과잉 투자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예. 이걸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의 성장 발전 전략은 이런 겁니다. 우리 중국이 이제 1980년대 초에 고성장에 들어갈 때 GDP에 대비해 여기 이제 GDP 대비해서 민간 소비 비율이 53%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임금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예. 저임금을 였기 때문에 이것이 36%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경제 규모가 GDP 대비해서 민간 소비가 36%인 나라는 없습니다. 오. 한국은 대개 한 50%, 미국은 70%입니다. 그렇군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으면 이것이 최소한 한 50% 선은 대줘야 되는 건데 이만큼 이렇게 그야말로 중국이 이 얘기는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하나는 계속 저쪽 서쪽에서 밀려오는 소위 말하는 실업자. 예, 실업자 농민공이라고 그러죠. 예, 농민공.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임금이 지속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었군요.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임금 경쟁력이 경기가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중국 굉장히 무서운 측면이었거든요. 반면에 중국의 투자율, 네. 투자율은 GDP 대비 투자의 비율이 25%에서 예. 뭐 더블이 되었습니다. 46% 올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저소비, 저임금 저소비를 가지고 고투자를 해서 수출을 한 거예요. 수출은 요건데 대체로 이 정도 2년 통계가 지금 나오지 않아. 그 저는 통계가 통계가, 없고. IMF 통계가 안 나왔는데 아마 이보다 더 낮았겠죠. 한 10%대에서 예. 지금 27%대까지 한때 36%에 올랐다가 40% 가까이 갔다가 무너졌군요. 예, 36%에 갔다가 금융위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27%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 패턴이 여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이래 된 건데 네. 패턴이 저임금에 따른 저소비, 그 다음에 고투자, 고수출 전략을 가지고 저소비, 고투자, 고수출.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전략을 30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여기에 한계가 봉착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IMF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를 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려줘야 되고, 그럼 투자도 이게 너무 과도하다. 예. 이건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게 정상이다. 예. 한 30, 40%. 뭐 한국도 한 30% 됩니다. 예. GDP 대비 투자율이 그 정도인데 이건 특히 투자를 좀 조정해야 되는 이런 재균형,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옛날에 밸런싱이 좀 있었는데 이 경기 성장 과정에서 이런 성장 전략을 해오는 과정에서 균형이 무너진 불균형 상태가 되었는데 이걸 재균형, 리밸런싱 하는 것이 중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 지출 그래프, 네. 고정자본 형성 그래프만 봐도 예. 저 상태는 더 이상 유지가 지속하기 될 수가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첫째는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수출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러면 내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내수가 증가하려면은 이 정도의 소비 수준 갖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46% 투자를 했는데 민간 소비가 36인데 이걸 어디서 메꾸냐? 수출에서 메고 왔거든요. 예. 근데 수출도 무너진 예, 거다. 수출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이것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 올라가는 것은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중국이 어떤 문제가 있냐? 임금이 올라가면은 지금까지 저임금에 기초했던 중국의 경쟁력이 또 문제가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걸 흔히 말하자면 딜레마가 있는 딜레마에 거군요. 빠진 거죠. 일방적으로 뭘 뭐 쉽게 고쳐지지 않게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중국 경제 얘기를 좀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보고 일희일비할 단계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임금은 또 이렇게 30년 전 고성장하면서 임금도 올라갔습니다. 임금이 안 올라가다가 최근에 보면은 임금이 이제 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여기 빨간 것이 이제 요것이 이제 그 공공부문들 임금인데 이거는 벌써 공공부문 임금은 벌써 여기 월인데 월 한 5천 위안까지 올라갔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9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엄청 올랐군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 이 파란 게 민간 부분인데 민간 부분도 한 3천 위안까지 올라갔어요. 녹색. 예. 그러면 지금 그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거의 1000위안밖에 안 됐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00위안밖에 안 되니까 18만 원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3000위안이니까 거의 한 55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월. 그리고 공공부는 거의 5천 위안이니까 한 90만 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임금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중국도 30년 고성장을 하면서 이제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그 중국 사람들도 많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80년대 중반처럼 이제 저임금으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수출은 안 되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편은 수출은 더 안 되니까 제조업은 지금 연평균 10% 성장을 예상을 하고 투자를 했다가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과잉 투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이게 과잉 투자는 또 실물이 안 될수록 과잉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지게 그렇습니다. 되죠, 그리고 더 당연히. 문제는 10% 성장과 또 고수출을 예상을 하고 공장을 세웠어요. 그 GDP 대비해서 약 45% 되는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 소비는 안 늘어나고 소비는 36%밖에 유지가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니까 과잉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문제가 요 그래프를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가동률이 말이죠. 가동률이 60%를 깼군요. 예. 이게 지금 말이죠. 제조업 가동률이 대체로 80% 언저리에 가야 정상이거든요. 지금 우리도 저거는 80% 언더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70, 한 2, 3%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6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장의 40%가 놀고 있습니다. 텅 비어 있겠군요. 안 팔리는 거죠. 이게 아니 중국이 지금 뭐 일부 도시에 가면 뭐 부동산도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뭐 텅 비어 있는 데가 많다 그래요.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장의 40%가 지금 공장을 못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참 우리가 이런 속에서 중국이 그런 문제에서 문제인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동산 쪽으로 한번 보면 부동산도 이제 이건 제조 요건데 부동산도 엄청 많이 투자. 2011 여기 이제 요쪽에 파란 부분이 이게 주택 건설이에요. 여기 빨간 게 수요인데 건설이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아지면 2011년 지금 저게 이제 적체되어 있겠습니다. 저 윗부분만큼은. 요게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주택이 지금 빈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 빈집입니까? 빈집의 규모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이게 공급인데 앞으로 공급은 이제 그러니까 공급이 줄 수밖에 없죠. 왼쪽에 있는 거 연장한 것이 오른쪽이에요. 앞으로 이제 추정되는 거죠. 요거는 추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그만큼 경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지금 왜냐면 워낙 과잉 공급이니까 빈집이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수요는 계속 이제 쭉 그냥 일관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빈집이 많은 게 언제쯤 해소될까 하는 게 IMF 분석에 의하면 2019년 가야 해소된다는 얘기예요.
17, 그럼 18. 6, 7, 8, 9 앞으로 4년 정도는 더 가야 주택 재고가 해서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한 4년 정도 중국 경제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하게 중국 경제가 뭐 금방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통계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지금 보면은 결론이 대충 납니다. 예. 자, 공장도 가동률이 60%밖에 안 나왔고, 되고 공장도 비어 있고, 예, 집도 비어 있고. 집도 비어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을 더 올려주면은 지금 GDP 대비 36%밖에 안 되는 소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임금을 올려주면은 또 이제 아랫도리는 다 망할 거고. 중국 기업들이 망하고. 말씀드린 경쟁력이 없는 저임금 노동집약 기업들은 다 망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 지금 이게 리커창이 지금 실가설 얘기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이거를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과잉 공급은 우리 80년대 후반처럼 산업 합리화라고 해서 구조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구조조정을 하면은 실업자가 더 늘어납니다. 음. 그러면 엄청난 정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서 좀 심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2의 천안문 사태를 각오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군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동안에 왜 이렇게 경제를 예상을 못하고 과잉 투자를 했느냐. 과잉 투자를 하게 한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국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좀 억울하지만은 좀 거리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중국 경제를 리커노믹스라고 했거든요. 예. 리커노믹스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시진핑 책임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지금 겁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리커창을 스케이프고트로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는데 어제도 제가 우리 김선태 위원하고 얘기하다가 내기를 했습니다. 네. 리커창이 날아가느냐 아니면 시진핑이 날아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로 그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구조조정을 하면은 실업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렇잖아요. 서쪽에서 농민국들이 어디 뭐 사막 그런 데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돈 좀 벌어보려고 도시로 왔는데 갑자기 실업자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팽배해서 아마도 거리에 뛰쳐나오게 될 거거든요. 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거리에 뛰쳐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희생양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시진핑이라는 것은 정권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는 까지 가기보다는 누군가 좀 그 다음 정도의 희생양을 내세워서 무마하려고 할 텐데 그 정도면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름보거나 외신들은 아마 리커창을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경제가 이번에 8월 11일 날 연 3월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고 그래서 25일 날 금리와 지급 준비를 동시에 낮춘데도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예. 이제 서방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이게 정권 차원에서 중대한 변화가 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빚이 자꾸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래 되니까 부채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예. 이게 보면 집 비어 있는 집이나 예. 비어 있는 공장만큼 다 부채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공장을 예. 지었는데 돈을 대줬습니다. 예. 되게 국유은행들이죠. 대줬는데 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60%밖에 예. 안 돼서 40% 놀고 있으니까 빚을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GDP 대비해서 기업의 부채 비율이 160%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이게 한국은 예. 참고로 지금 현재 옛날 우리가 금융위 이후에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한 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게 200원이요. 이게 이제 옆에 있는 게 우리 선진국의 평균이 120 정도인데. 예. 그래서 녹색이. 예, 녹색이. 그래서 중국의 지금 기업 부문의 부채가 굉장하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소부채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부 이제 요즘 대우 조선해양이라든지 몇 개 기업들이 부채가 뭐 일부는 많아서, 이제 예, 문제가 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예. 과소부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 투자할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빌릴 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 가지는 지방 정부가 굉장히 채무가 많습니다. 지방 정부가 왜냐하면 지방의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예. 막 그냥 투자하는 바람에 지방계 부채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게 빨간 게 뭐냐면은 부실 여신 비율입니다. 예. 금융기관의 부실 여신 비율입니다. 이건 자동적인 순서인데 이게 이제 항상 위기의 프로세스인데 처음에 과잉 투자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나 과잉 투자 문제를 항상 경계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예. 수요가 한 100주 이상 되면 한 90에는 95 투자하면
안전하다. 예. 근데 사람들은 100 이상 되면 좀 더 하면 돈 더 벌 것 같거든요. 110을 투자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기업 부실이 쌓이고 그러다면 여기 중국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이제 그것이 금융 부실로 전이가 되죠. 이게 금융 부실. 이 금융 부실로 전이가 되면 그래서 중국의 위기 얘기 나오는 예. 얘기가 중국은 외환 보유가 있으니까 외환 위기가 아니고 은행 위기. 은행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그렇군요. 얘기입니다. 예. 그럼 그걸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안 오게 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가동률이 40%로 하는 근데 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저게 이제 고통을 수반하니까 정치적인 리스크도 높아지고 정치 사회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만약 구조조정을 안 할 경우에는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여기 경착륙 시나리오입니다. 빨간 게 네, 경착륙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기업 부실이 증가하고 금융 부실이 증가하고 또 이것 때문에 재정까지 악화 지방 정부를 예. 중심으로 해서 재정까지 악화돼 가지고 결국은 5%대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경착륙 시나리오인데 중국 정부가 다행스럽게 구조조정을 하면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잘 다스리면서 하게 되면은 당장은 조금 성장률이 괴롭지만 안정적인 중성장대로 한 6% 중반대의 중성장기로 안착이 될 거다 하는 게 이것이 IMF의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것을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어디로 갈 거로 보십니까? 저는 빨간 걸로 갈 걸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정치 사회적 리스크를 감내할 만큼 안 되고요. 근데 예. 최근에 친중국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증가하지만 좀 강압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중국도 이제는 과거의 사회주의 중국은 그야말로 탱크를 가지고 천안문 광장에 진압하던 때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거고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가 어렵거나 하더라도 미봉체에 그치게 되면 그래서 중국은 구조조정을 손을 못 대고 계속 손쉬운 통화 공급만 하고 지급 준비율만 낮추고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통화 공급이나 금리 인하나 평가 전환은 단기 안정화 정책입니다. 예. 이 단기 안정화 정책과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구조조정은 근본적인 잠재 성장력을 바꾸는 거니 같이 가야 되는데 구조조정은 겁이라도 못하고 한국은 구조조정은 겁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이 구조조정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나마 구조조정 좀 하고 빅베스 하겠다는 기업조차도 당국이 지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 포인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롱텀으로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잠재 성장률을 올려가야 되는 정책과 단기적으로 너무 경기가 침체하거나 혹은 과열되거나 그러면은 단기 안정화 통화 정책이나 환율 정책은 재정 정책은 단기 안정화 정책인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구조조정은 정치 사회적 리스크 때문에 못 하고 단기 안정화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그 마지막 그래서 본 것처럼 경착륙 시나리오 단기 안정화를 빨간선 하면 조금 뭐 이렇게 돈 풀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2017년 말이나 18년 되면은 5%를 추락하는 경착륙으로 갈 텐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완만한 시나리오예요. 경착륙은 이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국은 이런 중국의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쪽 파란 선도 그렇고 빨간 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건 옵니다. 요 과도기적인 고통을 국민들이 견디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또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제 천하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저도 봤는데 아주 바로 그렇습니다. 중국이 10조 달러의 GDP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10조 달러의 명실공히 G2인데 일본의 거의 2배거든요. 이 2배나 되는 나라가 그래서 지금 요즘 그런 말을 씁니다. 사이즈 매터스라고요. 크기가 문제다 이게 너무 크다. 중국이 베트남 정도 되면 좀까지 끄면 문제 없다. 근데 10조 달러 되는 거대한 나라가 경착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지구에 무슨 뭡니까
돌아다니 행성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니 제가 어떤 친중분자가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통일이 되겠는가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네. 제가 이런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통일되기 전에 중국의 천하대란이 먼저 터질 거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 조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정말로 너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된다. 중국이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기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걸 기회로 중국이 다시 위안화를 예. 세계 제3의 기축통화로 사용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지만은 미국은 안 다시 됐죠. 예. 미국은 두 가지 예. 다 하고 있는 혁명이 난 겁니다. 하나는 양적 완화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데다가 세일 혁명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예. 실리콘밸리의 그런 혁신 시스템이 창조경제를 있고, 통해서 완전히 구조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경제는 단기 안정화 정책과 구조조정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럴 때 미국은 그걸 지금 효과적으로 달성을 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해서 갈팡질팡하면서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 언제나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정훈 교수님 모시고 이 중국의 최근에 이 겉으로 드러난 금융시장의 굉장한 그 업앤다운 불안의 이면에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과잉 투자가 있는지, 그런 또 저도 뭐 그동안 잘 못 봤던 그런 그래프들도 몇 개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그래프를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사진 찍듯이 인식해 놓으면 앞으로 그 관련된 뉴스를 보거나 할 때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네.